오늘 과제를 여러분들에 내줬습니다. 이별에 관한 시 쓰기. 만남에 대한 시를 쓰는 분도 있는데 뭐 좋습니다. 어차피 이별과 만남은 서로 상관 대별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별에 관한 몇 개의 좋은 시를 읽고 여러분들이 쓴 시와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는 시를 쓸까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너는 얘기지만 여기 시를 보면 제가 인용한 시를 다시 또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이렇게 뼛속에 이렇게 새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좋은 시, 명시, 그걸 읽어도 또 읽어도 늘 교훈이 되고 하나의 지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들을 제가 인용하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내가 전에도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내가 배웠어도 또 배우는 것이 대단히 창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별에 관한 좋은 시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 시사에서 대표적인 이별에 관한 시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진달래꽃부터 다시 한번 감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누가 진달래꽃 한번 낭송해 볼까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무비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우리 보내드리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알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무비가 엮여 가실 때 죽어도 아는 일을 흘리고래라. 네, 잘 되겠습니다. 이 시는 읽어도 참 좋습니다. 왜 읽어도 좋을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 쓰고 혼자 좋아하죠. 근데 이제 자기 혼자는 읽어보면 자기는 읽을 때마다 좋아요. 근데 남들이 읽어도 같이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것은 누가 읽어도 좋아요. 또 읽어도 좋아요. 그게 바로 명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시란 읽어도 또 읽어도 좋다. 누가 읽어도 좋다. 이게 명시로. 나 혼자만 좋다. 그건 명시는 아니죠. 개인시입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할 수 있는 시까지 쓰는 것, 이웃까지 좋아하는 시를 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쓰다 안 되면 자기만 좋아하는 시를 써도 좋아요. 그것도 못 쓰고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웃이 좋아 않더라도 나만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그 밑에 그 한영원의 님의 지문이 있는데 그건 일단 읽기로 하되, 자,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데는 그
그래 아니 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먼저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마치 전체인 걸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제대로 사물을 보려면 먼저 전체를 보고 그리고 부분을 보아라. 그 이 시를 보면 밑에 문장하고는 달라요. 벌써 나보기가 역겨워 영변의 약산 진다에 가시는 걸음걸음 너희 그거든.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영변의 약산 진다에 그다음에 말없이 고입을 보고 읽어보니까 믿음이 칼하다. 믿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하고 보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가락이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인분의 투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지달렸고 아름다다 가실 길 끝까지 그런데요. 자 이렇게 가락이 일정한 삼음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렇게 삼음보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형시죠. 그렇지만은 이 정형은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미녀의 형식입니다. 아리랑 형식, 아리랑 믿음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인 믿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전통적인 믿음을 잘 살린 시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통 시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사람 아주 전통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외형적인 형식도 중요하다. 이 사람의 시는 전통적인 그런 그 삼음보 형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은 진달래보다니까 진달래하고도 이별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별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겠냐. 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쓸 때 이별이란 말은 주제고 제목과 주제가 반드시 시에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치해도 상관없어요. 그 진달래꽃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보기가 아주 역겨워 지겨워 보기 싫어서 가실 때는 그래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래 가십시오 하고 아무 말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참 착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아주 참 착합니다. 거기다가 한숨 더 쳤어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는데 영변의 이 김소리 고향의 영변입니다. 거기에 있는 약산의 진달래꽃을 하나를 따서 앞에다가 뿌려주겠다. 아니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이 사람 아무 사고가 없는 사람인가? 바본가?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데 말없이 보내주겠다. 꽃까지 앞길에 뿌려주겠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끝끝을 사뿐히 가볍게 줄여밟고 짓밟고 가시옵소서. 이야 정말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가시가 있죠. 아니 뿌려주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사뿐히 줄여 아주 짓밟고 가십시오. 아니 그냥 가는 게 짓밟고 가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1년과 2년과 다른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짓밟고 가라 하더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기가 죽어도 난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어찌 보면 평범한 얘기 같고 바보 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깊은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 밑에 쫙 깔려있죠.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는 사실은 안 흘리는 게 아니라 흘리겠다는 말의 역설적 표현이다. 역설. 그 따르고 속 따른 거죠. 겉 따르고 속 마음하고 따르고. 그 마음하고 들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 따르고 속 따른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이 사람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니라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떠나는 님에 대한 그 애절한 이런 것들을 고도의 그런 그 아이러니 역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참 멋있게 잘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죽고 나기 때문에 그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요 귀절. 지금도 여러분들 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 시를 공부할 때 참고서나 이런 걸 보면 해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앞에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불교에서만은 부처님이 가실 때 앞에다 꽃을 뿌리는 산화공덕, 꽃을 뿌리면서 덕을 쌓는 산화공덕이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산화공덕이다. 그럼 김소원이 불교신자일까요? 철저한 유교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참고서는 산화공덕, 이것은 불교적인 산화공덕의 어떤 사상에서 표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대단히 단편적인 해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꽃 뿌리는데 부처님 갈 때만 꽃 뿌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도 다 꽃 뿌렸어요. 누가 결혼할 때 앞에다 꽃 안 뿌리니까 그러니까 축하하고 기분 좋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든 순서 축복할 때는 앞에다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꽃을 산화공덕이다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로 해석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그 해석에는 전부 다 산화공덕이다라고만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산화공덕도 있고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꽃도 뿌리고 가지도 꺾어서 노래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산화공덕이고 결혼식 때 꽃을 뿌리는 것도 산화공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님의 침묵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영원의 님의 침묵. 님의 침묵. 한용.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뒷걸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사랑의 똑같이 이별을 노래하는데 앞에는 아주 아리랑 구조에 맞춰서 그런 그 민요적인 리듬에 맞춰서 아주 철도 있게 김소월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용운은 보니까 굉장히 벌려서 썼죠. 산문 형식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 산문시 같은 그런 형식이죠. 자, 그런 점에서 김소월과 한용운의 스타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은 아주 절제에 있는 그런 전통 가락에 맞췄고 한용운은 보다 자유로운 산문적 형식의 이런 시를 썼다. 그래서 위 것은 굉장히 절제의 미가 있고 밑에 것은 아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용은 위도 님과의 이별이고 밑에도 님과의 이별입니다. 그런데 이별에 대한 표현, 정서가 김소월하고 달라요. 그 점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님은 갔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갔습니다. 첫째, 어떻게 가냐? 푸른 살빛 깨치고 쭉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거 갔다는 얘기예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더니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냐? 황금꽃같이 빛나더니 맹세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차디찬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게 다 수식어입니다. 차디찬 티끌이라고 하는 걸로 은유화했습니다. 한숨의 미풍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역시 1925년대에 썼습니다. 김소월도 1925년에 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쓴 겁니다. 100년 전에 썼는데 그때도 이렇게 차디찬 티끌 그리고 한숨의 미풍이라고 하는 은유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시예요. 그냥 조국 떠난 조국을 애통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늘 제가 얘기지만 훌륭한 시는 주제가 위대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훌륭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첫 기수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굴에 묻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감으로 해서 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또 무엇이냐? 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을 씁니다. 이런 건 또 뭐냐? 그게 떠나고 나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귀먹고 눈 멀었다는 얘기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다 이미지입니다. 사랑도 일이라 만날 때는 이미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 이별의 아픔의 절실함
이것을 이 구절에서는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떠나간 님에 대한 슬픔을 철저하게 그 슬픔으로 느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한시에서는 이런 것을 전통적인 기성, 전결,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확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 멀었습니다. 또 귀먹었습니다. 슬픔이 터집니다 하고 철저한 어떤 그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더니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 그 쓸데없는 생각이고 오히려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별을 통해서 사랑을 깨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슬픔에 빠지지만, 그러나 이별은 또 하나 새로운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희망이라는 곳에 다 뭉쳐버려서 그 슬픔을 대단한 이런 것을 그래서 역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독스, 역설, 아이러니.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사상입니까? 이게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 불교 사상의 핵심이 뭐냐? 색즉시공.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즉시공. 공즉시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좋은 진리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색이라고 합니다. 사물들을 다 색. 그래서 이걸 색계라고 말합니다. 색.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사물들은 다 색의 색이에요. 컬러의 색입니다. 시각적 색이에요. 색의 색이에요. 색. 그런데 이 보여지는 이 색들, 이 모든 사물, 현상들,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들이 알고 보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공이다, 허당이다, 허탕이다, 공허하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재행부상입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봤다는 거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거 웃기지 말아요. 다 변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 보여지는 네가 보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다 공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왜? 변하니까. 그래서 색즉시공입니다. 그게. 그럼 이거 사는 재미 없죠. 사는 재미 없죠. 그럼 이거 헛것본 거 사네. 그냥 흰 그릇만
뭉쳐지고 사는 존재니까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확 뒤집어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야? 공적시생이라. 텅 빈 것 같지만 그 빈 것이 오히려 다시 사물로 나타난다. 빈 것이 오히려 사물이 된다. 빈 것에서 사물이 나타나고 사물에서 빈 것으로 돌아가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라.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어떤 가능성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세계를 노래할까요? 그것은 색즉 시공 그러니까 공즉 시생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공즉시생, 색즉시공 이러한 사고는 어쩌면 상상력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진리를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만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만 넘어간 메타포가 뭐예요? 메타포들 얘기지만 메타포라는 말이 넘어서 옵니다. 초월 넘어가는 거예요. 상상이란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불교 사상이며 동시에 그것은 메타포 사상이고 시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별했지만 슬프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아, 님은 가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님의 침묵을 휩싸면서 여전히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김소월의 이별과 한용운의 이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보내면서 슬퍼하는 것 슬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 슬퍼하는 것이 김소월의 시라면, 이 시는 엄청 슬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상반된 이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